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5월 18일입니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념식을 받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대통령이 주먹을 쥐고 이물이 안 행진곡을 부르시는 국가기념일로 제가 대학생 87년이죠. 네. 몰래 금서였죠, 금서. 몰래 학교 강의실 그 안쪽 게 숨어진 골방 같은 데에서 황석영 작가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고 하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고 하는 5.18 그 참사를 알리는, 진실을 알리는 그 책을 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처참하고 공수부대 계엄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갈갈이 찢겨진 광주 시민들의 그 시신을 보면서, 그러고 벌써 87년이고 23년이 흘렀어요. 광주 항쟁 7년 지난 때 그 책을 보고 살아오면서 대통령이 주먹 쥐고 이물이나 행진곡을 부를 날이 올까라고 했는데 왔고 많이 불렀습니다. 이물이나 행진곡뿐만이 아니라 광주 출정가 같은 것도 그렇고 다양한 광주 관련된 노래. 5월이면은 사실 제 대학 생활에 5월이면은 메이데이, 그리고 5.18 뭐 거리에서 강의실보다 거리에서 더 많이 사는 것 같은데 4월도 그렇고 공부는 언제 했죠?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만감이 주차하네요. 원래 제가 재작년 2018년까지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럴 때는 5월 17일 날 조용히 망월동 묘지에 참배를 갔다 오는 것이 연례 행사였었어요. 5월 18일은 당일날은 많이 붐비고 그러니까 5월 17일, 아니 뭐 이게 요일이 끼면은 5월 16일. 그리고 경찰 생활할 때도 조용히 갔다 왔죠. 원래 위수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조용히 차 끌고 갔다 왔던 기억도 나고 그러네요. 하여튼 근데 이제 백수가 되고 작년에는 잠깐 그 앞쪽에 잠깐 갔다 왔을 거고, 올해는 코로나다 뭐다 해서 게을러진 것 같아요. 못 갔다 왔어요. 광주의 진실이 낱낱이 밝히는 날,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꼭 참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산화하신 영령들의 영복을 빕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해볼까요? 갓갓 N번만 갓갓이 문형욱이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안동경찰서에서 송치되는데, 좀 전에도 이제 사실 그 모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성적 취향? 뭐 성적인 이런 얘기를 문형욱이 하는 이유를, 문형욱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경찰들이
그거를 그대로 발표, 언론 브리핑에 쓴다는 거 참 무식하고 무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자야, 피의자야. 자신의 형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리한 용어를 쓰는 거는 자기 부재의 원리고 자기의 선택입니다만은 그거를 진짜 무식한 경찰이 수사하는 그 인간들이 그걸 그대로 성적 취향이랬느니 뭐 성적인 뭐 어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범죄입니다. 상당히 그 위험도가 높은 범죄예요. 그거를 이제 성관념, 잘못된 성관념이라고 자기가 그런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나오면서 범행 목적이 뭡니까? 네, 제가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관념 때문에 이루어진 그냥 자기는 별거 아니게 생각했던 거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고의성이 없으니까 범죄에서는 형량을 상당히 감경받아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가까시 얘가 한 범죄가 상당히 위험도가 매우 높은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경찰도 이렇게 쓰고 검사도 또 이렇게 또 그냥 뭐 이렇게 기소장을 쓴다면 이건 참 무식하고 무지하고 나같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경찰이든 만약에 검사도 그렇게 했으면 이걸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 문영욱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그냥 그 조서에 쓰고 썼다는 거 만약에 썼다고 하면은 참 아유 그런 경찰이면 그냥 가서 오늘 비 많이 오는데 그 접시물에 코 박고 뒤져야죠. 어떻게 이런 무식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 피의자 본인은 당연히 잘못된 성관념이라는 개념을 쓰지만 이건 성도착이면서 성착취인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따옴표를 치든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죠. 참 성폭행을 지시를 한 게 성관념이 잘못된 거. 성폭행을 지시를 지가 3번 정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성폭행을 지시했다는 게 뭡니까? 성폭행을 지시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강간교사죠. 강간교사가 성관념이 잘못돼 갖고 그런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얘는 근데 자기 형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얘가 하는 말이야 그렇지만 참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문영욱이는 자신은 어떤 돈을 목적으로 해서 무엇을 한 게 아니다. 그럼 아청법 관련된 조항에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형량이 많이 깎여요. 우리는 사실은 매우 잘못돼 있죠.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은 형량이 높은 강도살인, 형량이 사형이죠.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폭력범죄, 이건 폭력범죄죠. 아주 가학적 폭력범죄. 가학적 폭력범죄로 정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야만이 뭐가 된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강간범죄는 형량이 낮고 강도 강간은 형량이 높고 그래서 이전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경찰이나 검찰이 이제 기소할 때는 그냥 강간으로 하지 않고 강도 강간으로 하는 거죠. 그래야지 형량이 높게 나오니까 법체계가 진짜 잘못된 부분인 거죠. 그럼 강간이라는 것 자체가 폭력범죄, 가학범죄이기 때문에 그 형량을 재산범죄도 상위에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에 대한 이 범죄와 형벌에 대한 관념 자체가 너무 천박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걸 그렇게 연구하지도 않고. 그게 이제 나온 게 지금 이 성관념, 뭐 성적 취향 이런 얘기를 해대니까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 범인이 피의자가 한 말을 그대로 그냥 흘리니 참 어쨌든 기소되고 검찰이 어떻게 이제 기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기소를 하고 그 기소에 따라서 지금 쟁점이 분명히 거기에서 갈릴 겁니다. 즉 지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때 나오니까. 몇 명한테 뭐 한 거 다 나오니까. 근데 동기,
난 그냥 내 성적 취향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해버리니까 그 동기를 맞춰주면 판사가 형량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애초에 얘는 알고 지금 치고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맥락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그쪽이 쫓아 들어가서 영상 CCTV 찍힌 거죠. 바로 다쳐갖고 그 침입 못했던 이게 이제 판사들의 1심 뭐 2심 판사들에서 강간미수는 무죄가 났어요. 주거침입만 인정이 됐어요.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근데 이렇게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무죄가 났으니까 당연히 이 30대 범인은 강간미수가 무죄인데 사실 지금 끝났는데 주거침입만을 구속시켜 놓는 게 말이 되느냐 이래갖고 구속 취소를 대법에 신청했거든요. 대법에서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강간미수가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동기를 범죄에 영향시키는 것을 대법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중요한 판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동기가 명확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유 없이 주거침입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결국은 성범죄냐? 그럼 이럴 경우 그 동기를 어떻게 추정하며 동기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그 판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근데 지금 이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대법원에서 좀 깊이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후에 국회에 이와 관련된 입법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한 빈 곳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법학자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법학자 놈들이 게을러 갖고 이런 거 안 하죠. 그럼 범죄학자들이 해야 되는 건데 범죄학자들이 이 영역을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으니까 명확히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는 동기가 중요하다면 지금 이것처럼 연속된 행위의 연속 지점에 있어서의 부분은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을 마련해서 그걸 법제화해야 된다. 그렇지만 아주 제한적이어야 되겠죠.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사실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사건의 핵심적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법률가놈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학 영역에서 더 많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범죄학자놈들은 놀고 자빠져 있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거죠. 갓갓과 자 이게 조금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19살 차이가 난,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교사, 42살의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에 19살 차이니까 이 42살을 해서 19을 빼면 어떻게 되죠? 23? 23?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이제 23이고 그 전이니까 실제로는 이 고등학교 제자죠, 말하자면. 고등학교 제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제자, 그러니까 고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제자를 이게 자기는 사귀었다고 하는 거예요. 연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것은 그겁니다. 이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죠. 그러니까 연인 관계 제자와의 신차 접촉 때문에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근데 이게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행정 재판이죠. 예를 들면은 성추행 사실, 그러니까 검찰이 불기소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42살의 한 거기 교사가 고등학교 학생인 자기 제자랑 어떤 관계를 가진 건데, 이건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본인의 주장이고 실제로는 이것이 그루밍 성범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입건이 됐어요. 2018년도에. 근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왜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 증거를 봤을 때 그루밍이 됐기 때문에 사귀는 것으로 오독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검찰은 그걸 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물 건너간 거죠. 근데 학교 법인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보호와 생활지도본부를 망각한 채 성보호 대상을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해서 교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징계. 근데 그 징계 사유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낸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 교사는 성추행 사실이 없고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적 관계를 맺었다라고 해서 교원소송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 그 소청심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갖고 이제 말하자면 파면됐죠. 그 파면 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낸 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이 교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말하자면은 행정 3부죠. 대전지역 행정 3부에서는 부산지검이 당시 이게 사귀던이라고 썼어요. 재판부가 제자의 여러 진술을 토대로, 그러니까 그 제자가 뭐 사귄다라고 해갖고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그런데 연인 관계가 맞다. 그래서 스킨십 한 점, 그리고 형사처벌인 부분이 되는 것 그러지 않은 비위 정도에 있어서 파면 처분은 너무 무겁다. 왜냐하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파면은 무겁다라고 했는데 2심에서 항소심인데서는 실제로 제자를 상대로 한 성적 접촉 행위는 그 자체로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 그래서 파면해야 된다. 즉 검찰인 형사기관에서 그러니까 불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형사이고 실제로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이 형사재판에 기소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검찰이 왜 불기소를 했을까? 그건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루밍 성범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여자애들이 마치 실제로 연인인 것처럼 느끼게 이 교사가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문자를 오히려 그 여고생들이 보내갖고, 그것만 봐서는 사실 연인이거든요. 연인같이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은 판단하지 않은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죠. 아니, 19살짜리도 40살짜리랑 사귈 수 있지 않느냐. 사귈 수 있습니다.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사귀었다고 하면은, 진짜 사귀었고 그 42살짜리 그 교사가 진짜 연인으로 생각했다고 하면은 1년 정도 후에 사귀는 것을 뭐 공표를 하거나 아니면 사귄다고 했거나 그랬겠죠. 즉 말하자면 본인 스스로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어떤 행위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들통나갖고 발각돼갖고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교원 혹은 어떤 이 심리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이 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밑에 있는 피감독자 혹은 그 밑에서 그것을 받는 사람과의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하고 당사자들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서 거기서 1 년, 2년 뒤에 다시 이것이 인제 그것을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역시 그루밍 성범죄를 법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루밍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법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개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런 방식, 즉 말하자면 고등학생 여고생들을 그루밍을 해 갖고 성관계를 가진 다음에 실제로 이 저기 문자 같은 거 보고 "봐라 우리 연인 사이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 여고생도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죠. 그거를 인제 우리 법 체계가 없기 때문에 검찰도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판례도 아시다시피 모 기획사 사장 40 대가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졌어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난 거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행정은 분리돼 있다. 실제로 인제 여러분이 제가 인제 추천해 드린 미줄라라고 하는 미국 그 책이 있습니다. 미줄라. 미국은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판결을 합니다. 즉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과는 무관하게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교원의 위치에서 그 밑에 그것이 대학교건 학교 선생이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특정한 성관계를 가졌을 때 그것을 대학 자체 내에서 일종의 심판을 내립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실제로 형사 사건으로 가거나 형사 사건을 가게 되면은 엄격한 입증력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것처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적어도 이 교육 현장에서는 성적 관계를 맺지 않고 맺으면은 당연히 파면되고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만약에 진짜 자기가 40대 그 교원이 자기 제자인 여고생을 좋아했다 그러면 사표 내고 사귀란 말이에요. 그 즉시 사표를 내고 그럴 생각이 없으면은 그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의 성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대뜸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선생은 뭐 19 살짜리를 못 사겨?" 제가 못 사귄다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생이고 대상이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더 엄격한 처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19 살짜리 사귈 거면은 그 즉시 사표를 내고 민간인이 되란 얘기예요. 민간인이 되면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위치에서도 실제로 19 살짜리랑 사귄다고 하면은 그거는 니들 맘이고. 근데 선생의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사귈 수 있다라고 논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모순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참 그루밍 성범죄라든가 이게 인제 CCM에서는 서브오디네이트라고 합니다. 지배강간. 소셜 어퀘인턴스는 아마 좀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이 3 판에서는. 아. 좀 전에 인제 제가 울산 MBC에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그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한테 속옷 빨래 시켜서 했던 그 사건. 제가 말씀드렸죠? 클로즈 컬렉터라고. 즉 소꿉놀이 성범죄자. 그런 거 자체를 교사를 채용할 때 그런 거 자체를 걸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2-3 년마다 그런 것을 심리적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걸러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위험한 성범죄들을 주변 득실되는 그런 위험한 곳에 넣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육 당국이 기본적으로 교육부 애들은 뭐에 처먹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식충이 같은 애들은 교육부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교육위원회가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교육부위원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뭐 교육부의 뭐 존폐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바는 아니지만은 제발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자,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거 검찰 개혁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그거 갖다 다시 갔다 오죠. 사건만 하면 그러니까 어,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검사장 절반 이상은 형사 공판부 검사로 뽑아라.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절반 이상이 아니라 대부분을 그렇게 뽑아야죠. 흔히 말하는 특수부나 공안 부서가 검찰 내에서 쫙 매우 축소돼서 이제 운영할 거라고 하면 대부분은 형사부 쪽에, 즉 형사부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판부 쪽으로 그 검사장이 그 주력을 바꿔야죠. 즉 그러면 이 얘기는 검사장 절반 이상은 형사부 공판부로 뽑아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검사장의 절반 좀 밑에는 특수부나 아니면 뭐 공안부가 돼도 된다는 거냐.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이 얘기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검사장의 대다수는 실제로 일을 하는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 경력 있는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이 머니투데이 이제 이 기자가 설마 검찰개혁위원회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만은 근데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검사장 예비 후보들이 이전에 특수부나 공안 쪽에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갑자기 바꾸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다 통과되고 이제 7월에 시행을 할 거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7월 정도에 인사가 날 때는 특수부나 공안 기획 파트는 다 날려버려야죠. 그죠? 다 날려버리고 형사부하고 공판부 중심으로 검사장 포맷을 짜야 되죠. 물론 지금 뭐 검사장급에 올라갈 수 있는 차장급이 인력이 모자라면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공석을 놔둬야죠. 공석으로 해갖고 한 반년 정도는 대행 체제로 가서 이렇게 그런 방향을 해야죠. 지금처럼 아직도 특수부나 공안부 쪽이 검사장을 독식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겠죠. 그 얘기인데 지금 이거를 특수부가 뭡니까? 직접 수사하고 공안 사건이 간첩 조작하고 사건 조작하고 특수부처럼 어, 이런 흔히 말하는 별건 수사하고 겁박하면서 하는 이런 이제는 애초에 없어졌어야죠. 특수부나 이런 같은 맥락인 것에서도 여기는 권역별 검사제라고 해서 이제 지방 소재 지방 검찰청의 근무 검사를 거기서 이제 검사로 해서 평생 검사제 이런 형태. 근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수사를 같이 하면 거기도 이제 소위 말하는 향판 이게 시골 판사라기보다는 지역 판사, 지역의 힘을 가진 판사 형태로 되는 것처럼 향검이 되는 거죠. 향검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수사 검사가 아니라 공판 검사 쪽으로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검사는 기소하는 쪽, 기소 유지, 공소 유지 쪽으로 가는 한도 내에서 권역 검사제가 돼야 되는 모델가 돼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방 검사장도 직선제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그 검찰개혁위에서 권고한 것 중에 또 하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권한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예, 검찰 인사위원회가 그냥 거수기 형태만
되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검찰 인사위원회를 검사 출신들, 그러니까 지들끼리만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권영빈 변호사라고 실제로 이제 세월호 참사 일기 특조위에 있던 그 특조위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 데서 또 몇 번 만나 뵀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거죠. 뭐냐면은 검찰 인사위원회 권한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그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를 친검사들로만 구성해 놓으면 이거는 더 안 좋게 되죠. 왜냐면 지들끼리 다 헤쳐먹을 거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위원회도 경찰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이 검찰 인사위원회도 검찰 인사위원회 외부위원들을 최소한 3분의 2,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절반을 뭐 이렇게 외부 인사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외부 인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밥그릇을 공유하는 인간들이 외부 인사에 있냐 다가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뭐 검사를 했어요. 검사에 뭐 검사장까지는 아니어도 뭐 적어도 지청장까지는 하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변호사인데 어느 학교에 뭐 전임은 아닌데 이렇게 있어요. 한 5, 6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외부 인사 임내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밥그릇을 공유하는 사이니까 이건 외부 인사가 아니죠. 참 이게 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인사위원회 회의를 월 1회 등으로 정례화하고 추상적인 원칙과 기준을 심의하는 차원에 넘어서 검사 신규 임용, 구체적 임명안 등을 심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리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외부 위인사 2인을 추가하고 위원회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다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문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외부 인사라는 조건도 명확해. 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자격이 없는 그렇게 되면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하면은 검찰이랑 바깥을 공유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것도 그럼 여기선 대부분 어떠면 검찰 경력이 없는 검찰에 재직한 적이 없는 정도로 해야 되고 그 중에 또 한두 명 정도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즉 그쪽과 밖에서 공유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밖으로 공유하니까 이렇게 외부 인사 그런 외부 순수한 외부 인사가 과반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과반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보통은 나머지 반은 누굽니까? 검찰 대검 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든가 힘이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즉 힘이 있어갖고 외부위원들을 멱살을 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실제는 멱살이 아니라 그 발언권을 이렇게 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실제로는 회의 자체가 안 되죠. 그냥 거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늘 회의록을 공개해야 됩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를 공개. 그리고 외부 인사들을 최소한 5분의 3 정도 하고. 이래야지 흔히 말하는 지들끼리 엘리트들의 어떤 지들끼리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관이 돼야 되는데 검찰개혁위원회조차도 실제로는 변호사들이 다수이고 또 아무리 그래도 뭐 시민단체 활동했다고 하는 변호사들이라 하더라도 그 밖으로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이 권영빈 변호사도 제가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쪽 업계에서는 좀 그래도 신뢰받는 사람이지만 한 단계 더 나가야지 검찰개혁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외압 없이 공정하게 검찰인사위원회가 외부위원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세세하게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은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회의록이 공개된 게 인사 문제를 어떻게 회의록을 공개하느냐? 왜 못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검사장 후보가 있는데 이 검사장 후보는
어떤 사건을 다뤘는데 이것을 불공정하게 다뤘다. 토의하는 거죠. 그러니 이건 안 돼. 그거 치열하게 토론하는 거.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원칙이라고 인사위원회라고 해서 회의록을 공개 안 하고 왜 개인적으로 뭐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러려면 거기 왜 갑니까? 그 정도 그 책임성도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개혁위원회는 참 아직 많이 좀 미흡하죠. 미흡하죠. 추미애 장관이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관련된 건 이제 검찰개혁 얘기 하나 더 하면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이 이제 내달 초에 나오죠. 7월부터 해야 되니까. 검사들이 제일 이제 그 뭐라고 하나 싫어하는 게 지금 개정 형사소송법 195조 1항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포괄적 지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규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검사들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별 사법경찰관에 대한 개별 지휘관계를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경찰이나 아니면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실제로는 사실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처럼 하면은 수사 지휘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입맛에 맞는 형태로 기소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무엇을 구성해서 수사 보완을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건데, 경찰이 수사한 대로는 기소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경찰이 충실히 수사를 했으면은 법리구 지라리구라게 구체적인 법리구 지라리구 간에 거기에 맞춰서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흔히 말하는 경찰의 수사권을 수사하는 것을 못 믿겠어. 그렇죠. 못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검찰이 다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들은 딴지를 거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약이다. 왜냐하면 차츰차츰 이제 경찰도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통제하지 않고 수사경찰이 실제로 실력을 갖추게 되면은, 물론 과도기적 혼란은 있을 겁니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검사들이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 경찰이 개판치고 엉뚱하게 수사 안 해갖고 와서 억지로 기소해달라고 하면은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전제는 경찰들은 경찰 수사는 엉망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경찰의 수사 역량이 즉 역량이 높아지고 또는 행정경찰이 수사경을 통제하지 않게끔 하는 방식과 연결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조폭이라든가 마약 수사 같은 경우를 직접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그 직접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관 검사를 범죄 수사국으로 옮겨야죠. 옮겨서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순수하게 검사는 기소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검사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해왔는데 일부를 나눠주려니까 아까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원래 검사는 기소를 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수사검사는 범죄 수사국에 들어가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싫어하고 이해 못하니까 계속 그냥 직접 수사권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하나 더 있죠. 사실은 검찰의 수사 청구권이 없어졌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아니 엉뚱하게 되도 않는 방식으로 경찰이 검찰한테 수사 영장 청구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바꾸니까 지금 바꿔야죠. 지금 근데 헌법을 못 바꾸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요거 가지고 충돌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더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검사라고 하는 직책을 특별수사국에 있는 아니면은 중간에 있는 영장만 청구하는 검사직을 별도로 두어야 되는 거죠. 즉 검찰 내에 경찰의 영장만 청구를 받아서 대신해 주는 어떤 직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이 문제가 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계속 직접 사건 수사를 해 달라고 하는데 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검찰청 법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경찰범죄, 대형 참사 이렇게 직접사건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해도 사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엄살을 부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 적어도 제가 지금 부분에서는 어, 선거 그리고 공직자, 선거 요 부분은 매우 위험하죠.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까지 힘을 가졌던 게 공직자와 선거 범죄를 통해서 지들 마음대로 해서 정치인들과 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방위사업 범죄, 경찰 범죄 그리고 이 요 정도 경제 범죄 요 정도 선에서만 하고 부패라든가 대형 참사 같은 경우 경찰 범죄나 방위사업 범죄는 경찰이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경찰 범죄도 뭐 경찰은 당연히 있고 검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엄청나게 엄살을 부리는 거죠 검사들이 더 주기 싫으니까 지금 치열하게 대통령령 만드는데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머리 터지게 하고 있겠죠. 제가 한 2주 전인가 유상봉이라고 하는 한바왕입니다. 한바왕 유상봉. 한밭집이 뭔지 아시죠? 아파트 건설 현장이나 무슨 건설 현장 가면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은 그냥 인부들이 먹는 거예요. 엄청난 이익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은 별도의 허가가 있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냥 길 가다가 보는 식당하고 다르죠. 건설 현장에 식당은 고정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뜯길 이 염려가 없죠. 왜냐면 거기 건축주가 있는 거니까. 한 번 선정만 되면은 한밭집에 기본적으로 뭐 최소 매덕 단위는 남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개해 주는 브로커가 있고 그걸 중개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니까 조폭들이 개입하고 조폭들이 개입하니까 경찰이 개입하고 그래서 이제 한바왕 유상봉이는 기존에 어떤 모 경찰 고위 간부한테 로비를 하고 이게 계속 있어 왔던 거죠. 왜 그랬느냐? 과거에는 흔히 말하는 재개발한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재개발한다고 하면은 철거 깡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철거 깡패들을 동원하려고 하면은 그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뭐 어쨌든 뭘 좀 해 주시려고 하면 그걸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이권은 결국은 한밭집 이권이에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경찰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찰 정보 라인이 그래서 한밭집 하면은 경찰 비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경찰만 있냐? 그건 아니죠. 근데 대체적으로 조폭들이 개입하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개입하는 거 경찰 뭐 이제 그 정보 라인이라든가 하지만 실제로 검찰에 있는 조폭 담당 애들도 결합해 갖고 나눠 먹게 하는 그래서 한바 비리 하면은 경찰 검찰이 다 걸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의 한바 왕이라고 하는 애가 유상봉이라고 하는 요번에 이제 출소했는데 다시 한번 체포됐어요. 근데 왜 체포됐느냐?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게 좀 윤상현이라고 하는 옛날에 친박이었던 부서 국회의원 이번 당선이 됐죠. 근데 이게 지금 묘하게 엮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유상봉과 유상봉의 아들
유상봉의 측근 박모 씨가 있고 윤상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당선자의 보좌관 조모 씨가 있고 이들 압수수색이 다 진행된 것 같아요.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상봉이 지금 체포가 됐는데 털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흔히 말하는 이 같이 나왔던 안상수라고 하는, 안상수는 떨어졌으니까 안상수를 떨어뜨리고 윤상현을 붙게 해주려고 뭔가 공작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한바수주 때문에 20억을 받았다는 뭐 이런 고소장도 쓰고 별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필 편지도 나왔고, 글쎄요. 워낙 한방 유상봉이 이게 흔히 말하는 허풍도 많고, 근데 실제로 한방왕인 거 맞으니까 뭔가가 리스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은 들어요. 인천지검 지능범죄수사대들이 뭔가 느낌을 까고 체포해갖고 입을 막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깐 들고,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만, 아니 진짜 그게 아니라 자기 구명을 위해서 윤상현을 끌어들였나? 아니면 유상봉이 윤상현의 이름을 팔았나? 아주 복잡한 함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수사를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상봉이 뭐 소문은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만만치 않다. 근데 그게 또 어떤 사람은 허풍이다, 이미 처벌은 다 됐다, 그런 게 한번 기대해 보시죠. 한바방 유상봉이 무슨 짓을 할지. 그냥 뭐 찻잔성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별거 아닌, 그냥 윤상현 이름만 판 걸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지켜보시죠 한번. 아주 악랄한 놈 하나가 있는데요. 중고 가구를 내놓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 살인을 했던 20대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부산 쪽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강도 살인입니다. 27살이고요. 지난해 10월 20일 날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가구를 팔겠다고 내놓은 30대 여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살 것처럼 이제 채팅을 하고 찾아갔죠. 이제 찾아가기 전에 인터넷 카페 살인 뭐뭐에 가입해서 살인 무슨 내용을 검색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자 혼자 살고 있는 거 확인했고, 가구 크기를 측정한다는, 왜냐면 그걸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그 범행 장소를 이렇게 좀 살피고, 그 다음날 오후에, 같은 날 오후 6시에 방문해가 그때 이제 강도 살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이 나쁜 놈이, 물론 지금도 나쁜 놈이지만 고문을 한 것 같아요. 비밀번호 협박을 해갖고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고 죽이고, 그게 이제 자살한 걸로 위장을 한 것 같아요. 스테이징이 생긴 거죠. 그리고도 여자친구와 외식을 하고 부모한테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악랄한 인간입니다. 그럼 이놈이 뭐 사이코패스냐 뭐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쁜 놈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럼 돈 때문에 죽였느냐? 돈 때문에 죽였죠. 그런데 돈 때문에만 죽였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돈이 목적으로 그랬지만은, 돈이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지만은, 이것처럼 애초에 죽일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면은 살인의 동기는 분명히 강도 살인인 거고, 살인의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거부감 없이 접근했다고 하면 얘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금 다른 APD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27살이니까 무기징역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야 되는데 이런 놈이 참 이 빵살이를 잘해 갖고 27이니까 한 20년 한 15년 하고 나올 겁니다. 이게 무기징역이 참 어려운 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강도 살인을 했지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잔혹하다 하더라도 가석방이 아마 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놈 같은 경우는 한 15년 살면 나와요. 15년이 몇 살입니까? 40, 40대 초반에 나온다는 거죠. 이 새끼가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사형은 모르겠는데 사형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하는, 제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거는 오류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류 가능성 플러스 그 오류 가능성에 합쳐서 수사기관이 엉뚱한 범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나라에는 다분히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취약하고 사법제도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제도를 제가 반대하는 거지, 이렇게 악독한 범인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데몰리션맨 같이 외국의 헐리우드 영화처럼 냉동을 시켜놓은, 완전히, 즉 그냥 얼려버리는 거죠. 얼려버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뭐 비용이야 뭐 저 밑에 해저 밑에 가라앉혀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해동될 때는 뇌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갖고 착한 사람을 만들든가. 제가 너무 살벌한 얘기를 했나요? 근데 딜레마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라든 수사 시스템으로 봐서는 사형제 자체가는 있으면은 이게 잘못 오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오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들은 세금으로 밥 먹이는 게 너무 아깝고, 절대 이런 놈들은 반성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반성할 수 있게끔 어떤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하여튼 생각이 많습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해다가 길어졌네. 50분이 넘었네.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